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혼자 키워온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들이 유치원을 막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에 저는 남편을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내 편이자 제 삶의 이유였던 남편이 세상을 뜬 후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벌면서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억척스럽다는 말도 듣고 돈에 굶주린 사람처럼 보인다는 질책까지 받기도 했지만 제가 그런 모진 말을 듣고도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남편과 저의 결실이자 소중한 존재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라면 나 하나쯤은 욕먹어도 내 자식에게 욕먹이는 일은 하기 싫은 법이잖아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듣지 않길 바라고 돈 없어서 눈치 보는 상황이 없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저는 제가 억척스럽고 유난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제 하나뿐인 아들만큼은 그런 가시돋친 말 듣지 않고 아쉬움 없이 컸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들을 키우면서 조금씩이라도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때로는 얼마나 야속한지도 약간은 알게 해줬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덕분에 어딜 가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아들로 자랐으니까요. 세상 해맑은 미소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남편의 얼굴이 보이기도 해서 혼자 울컥할 때도 많지만 그만큼 행복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된 아들을 보면서 조금씩 걱정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밝게만 키운 것인지는 몰라도 이따금씩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 한 번은 중고거래에서 소액이지만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다른 아들 또래들은 좋은 핸드폰도 싸고 저렴하게 잘 사던데 아들은 같은 제품을 사도 유독 바가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아들이었기에 저는 그저 종종 세상살이 조심해라는 충고 정도만 해줬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회인이 된 지 몇 년쯤 지났을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군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라 하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너무나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눈빛엔 선함이 가득하고 미소는 언뜻 아들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신혼집은 각자 모은 돈으로 작게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혼인신고는 결혼식 전에 미리 할 거고요.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예산도 같이 짜봤는데 결혼식에 허례허식이 가득한 것 같아서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선하고 참한 아가씨에다가 알뜰하기까지 하다니. 세상 물정에 서툰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며느리를 친딸이 생긴 마음으로 살뜰하게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명색이 한 번뿐이 없는 결혼식인데 너무 간소하게 하지 말고 축하받는 자리니까 엄마는 너희가 예쁜 모습으로 축하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될 아들의 여자친구가 팔꿈치로 아들을 살짝 치면서 눈치를 주는 것 같더군요. 아들은 눈치를 보면서 쭈뼛거리듯 말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너무 바가지가 심해요. 차라리 결혼식에 들어갈 돈으로 신혼집 장만하는 것만 조금 도와주시면 그 후에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알아서 잘 살아갈게요, 엄마. 요즘 결혼식 식대니 대관료니 엄청 비싸졌다고는 들었는데 너희가 신혼집에 조금 더 욕심이 나나 보구나? 그래, 듣고 보니까 엄마도 결혼식장보다 신혼집에 더 힘쓰는 게 맞는 것 같다. 엄마가 신혼집 장만하는 거 도와줄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장은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야. 간소하게 하더라도 너무 저렴하게 해서 괜히 아쉬운 소리 듣지 말고 밥 맛있는 곳으로 구해서 제대로 된 축하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키우느라 여태까지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어가면서 모은 돈인데 아무렴 엄마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겠니? 엄마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돈 걱정 크게 하지 말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우리 젊었을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착실히 돈을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살기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집을 장만하는 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잖아요. 제가 여태껏 돈을 벌고 모아둔 건 오직 아들만큼은 고생시키기 싫다는 일념 하나였기에 저는 있는 힘껏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초반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는 동안 제 밥벌이도 꽤 괜찮아져서 여지껏 모은 돈 탈탈 털면 아들한테 서울에 건실한 집 하나 정도 장만해줄 처지는 됐거든요. 제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의 화색이 도는 얼굴을 보니 이러려고 내가 여태껏 열심히 살아왔구나 싶어서 제 스스로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서울에다가 신혼집을 장만해줬고 아들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밝은 성격 덕분인지 하객도 무수히 많이 와서 과분한 축하를 받았고 아들을 무사히 잘 키워냈다는 성적표를 받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하더군요. 더불어 지난날 남편과 함께 올렸던 결혼식이 생각나기도 해서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의 결혼식을 봤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들은 남편과 쏙 빼닮아서 분명히 하객들에게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들었을 텐데
남편의 빈자리가 유독 더 크게 느껴지는 아들의 결혼식이었지만 남편의 마음도 같이 전달이 됐는지 그날만큼은 날씨가 끝내주게 화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의 밝은 햇빛 아래에서 결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이제 저에게 남겨진 불행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인생은 한시름 놓고 나면 또 다른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던 어느 날 아들한테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고소장 받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고소라니? 누구한테? 전 진짜 실수한 적 없어요. 엄마, 저 믿어주실 거죠? 아무래도 이상해요. 당연하지.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고소를 당해? 제가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는데 고소한 사람이 처제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맹세코 저희 아들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지껏 말썽 한 번 없어서 너무 일찍 처리된 건 아닌지 걱정까지 했던 저였는데 그런 아들이 성추행이라뇨? 게다가 대상이 처제라니요. 엄마, 저 진짜 아니에요. 저 너무 억울해요. 처제랑 단둘이서 술 마신 적도 없고 와이프랑 같이 셋이서 술 마셨던 것뿐이에요. 셋이서 술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그대로 솔직하게 엄마한테 다 말해. 그날은 너무 빨리 취해서 필름이 빨리 끊겨서 기억이 안 나요. 처제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알릴 거라는데 어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와이프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는데 전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 아들. 엄마가 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야 엄마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정말로 너랑 처제 아무 일 없었던 거 맞니? 저에 대한 모든 평판을 걸고 맹세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 너무 억울해요. 알았어 아들. 엄마도 며느리랑 얘기도 한번 해보고 여기저기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책 잡힐 일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있어. 하필 아들은 그날 일찍 취해서 취한 이후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날 아들과 동석한 며느리와 며느리의 여동생이었죠. 저는 아들이 이런 망측한 짓을 실제로 행했다고는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평판이 좋기로 소문난 아들이고 아들도 자신의 강점을 본인의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즉시 며느리와 단둘이서 만나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제 동생이랑 같이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빨리 올라와서 너무 어지러웠어요. 어차피 집에서 마신 거니까 저는 남편한테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자겠다고 말했어요. 어지러워서 빨리 눕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동생도 저희 집에 남는 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으니까 둘이서 좀 더 마시라 했었고요. 어머니, 저도 그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날 유독 어지러웠던 것도 남편이 몰래 제 술잔에다가 뭘 타기라도 했나? 솔직히 의심도 되고요. 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와 나 말고 또 누가 알겠니? 더 기억나는 건 없니? 동생은 좀 괜찮다니? 가족끼리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떡하니 정말. 제 동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 솔직히 이번 사건으로 남편한테 많이 실망했고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시죠? 정말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죄값은 받아야 하는 법이지.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여서 너무 미안하구나. 근데 아들은 그날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나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CCTV나 녹음된 음성 파일이나 그런 증거 자료들은 다 챙겨놨니? 그건 저랑 동생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요. 어머니 말 맞다나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근데 저는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어머니랑 둘이서 이야기하는 자체도 힘들어요. 당분간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설마 제 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며느리는 그동안 봐왔던 표정과 다른 낯선 표정으로 저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 마냥 범죄자의 일당인 것 마냥 대하는 것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제가 며느리에게 무엇라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얼굴을 보는 게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죄인이 된 기분에 굴욕적이기까지 하더군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경찰서 한 번을 들어간 적이 없는 저는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아무런 대책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만 계속되니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심장이 꽉 막힌 듯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결국 아들이 법정 구속으로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커피잔이 떨어지듯 제 심장도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처 깨진 커피잔을 치우지도 못하고 아들을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구치소는 면회라 하지 않고 접견이라 하더군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단어들을 제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접견이니 면회니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평생 경찰서는커녕 법에 위반되거나 남들에게 피해 끼치면서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구치소에 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는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한번 매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아들과 저를 갈라놓고 있는 아크릴판 앞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서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먹은 거라 CCTV도 없고 처제는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와이프도 저를 인간 쓰레기 보듯 대하는데 미치겠어요. 며느리는 왔다 갔니?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니? 아까 왔다 갔어요. 어떻게든 처제한테 합의하자고 설득할 거라고는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번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하겠다는데 어떡해요? 엄마 친구 중에 딸이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엄마가 연락해 볼 테니까 최대한 잘 버텨보자. 그 사람도 저를 쓰레기처럼 보면 어떡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를 쓰레기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하는 아들을 눈앞에 두고 발이 제대로 떨어지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접견 시간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구치소 밖을 걸어가던 중에 저 멀리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며느리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통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전화 내용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나 다녀왔어. 완전 울상이야. 까딱하면 울겠더라. 걷다 대고 엄청 화난 척 실망한 척 하면서 말했어. 최대한 합의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보긴 할 건데 잘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표정이 아주 그냥 웃음 참느라 혼났다니까? 최종 재판 가기 직전에 합의금 최대한 땡겨서 받아내고 바로 이혼 소송 걸 거야. 명분도 확실하겠다. 위자료 두둑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합의금은 당연히 너한테 몽땅 다 줄 테니까 위자료는 탐내지 말아라. 야, 합의금만 최소 1,000이야, 1,000. 어디 가서 1,000만 원이 뚝딱 나오는 줄 알아?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가 맞는데 내가 아는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몸을 숨긴 채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니, 돈 많다고 소문 나가지고 꼬셨더니 신혼집 받아내고 끝인 게 말이 되냐? 아무리 각을 재봐도 그거밖에 땡길 게 없더라고. 신혼집 딸랑 그거 하나 빼고 나니까 그냥 알거지인 거 있지? 똥 밟았지 뭐. 나를 똥 밟게 만들었는데 제대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어? 최대치로 뽑아낼 거 다 뽑아내고 그냥 말끔하게 털어내는 게 상책이야. 제대로 알아봤어야 하는데. 아니 난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해죽해죽 웃고 다니길래 돈 많고 멍청한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다 생각했거든? 웬걸? 신혼집 하나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두 며느리의 계획이었습니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들만큼은 살뜰히 챙겼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쌓여 미칠 듯이 괴로웠습니다. 그저 곱게만 자랐으면 하는 부모 마음이 이렇게 비수가 되어 날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고 아들이 곁눈질 받지 않게 부단히 노력했고 아들도 본인 나름대로 노력해서 나름 명망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빼먹을 것이 넘쳐나는 돈 많은 집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야 맥이 풀려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애초에 남편과 사별하는 일 없이 둘이서 같이 아들을 키웠다면 좀 더 나았을까요? 남편의 부재 때문인지 저의 미련한 양육 방식 때문이었는지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서러움이 이제서야 북받쳤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깃 쳐다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아들한테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제 삶이 가여웠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병실이더군요. 옆에는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걸 우리 딸이 보고 119에 전화했대. 나는 딸한테서 연락받고 정신없이 뛰어온 거고. 팅팅 부은 눈하며 도대체 몰골이 이게 뭐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도대체? 저는 친구의 얼굴을 보고 다시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생겼어.
자초지종 모든 사연을 들은 제 친구는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이게 다 내가 돈 버느라 애 키우는데 소홀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 어떡하면 좋니? 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처럼 대단한 엄마가 또 어디 있는데? 너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우리 딸 변호사인 거 알지? 어쩐지 구치소에 볼 사람이 있어서 들렸다가 근처에서 널 봤다 하더라고. 내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할게. 너가 우리 딸 고시원 살 때 반찬도 보내주고 생일 선물도 매번 챙겨주고 해서 우리 딸도 너 엄청 고마워하고 좋아해. 우리 딸이 들으면 분명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제 친구는 변호사인 자기 딸에게 저의 사연을 설명해 주었고 친구 딸은 흔쾌히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조건 오빠 구치소에서 무죄로 빼올 거예요. 친구 딸이 살가운 성격이라 저를 이모라 부르지 않고 엄마로 불렀는데 든든한 딸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한시름 놓였습니다. 요즘 성범죄 기소가 늘었다고는 해도 모든 범죄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증거 중에서 확실한 건 없어요. 녹음 내용도 없고 CCTV도 없고 지금 상태로는 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정도니까요. 그 처제라는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어야 해요. 그러면 쉽게 끝날 거예요. 저는 즉시 그 처제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기어코 며느리는 처제의 연락처를 주지 않더군요. 결국 인력사무소까지 이용한 끝에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아들의 처제는 대학생을 막 졸업한 학생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더군요. 저는 변호사인 친구 딸과 함께 고시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외출하러 밖으로 나온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만나러 온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누구시죠? 저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당신이 소송 건 남자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사돈을 모른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저기요? 피해자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피해자?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당신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고요. 저 지금 학원 가야 되거든요. 이 손 놓으시죠? 그리고 저 정말 그쪽 아들한테 추행당한 거 맞고요. 무고한 학생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사돈처녀, 아들에겐 처제, 아니 처제라는 말도 사치스럽더군요. 고소한 여자, 이른바 고소녀는 이제 막 대학생을 졸업해서 사회생활도 안 한 상태였는데 세상이 꽤나 만만해 보였는지 아주 당당했습니다. 제 정체를 알려도 오히려 뻔뻔하게 배째라는 태도로 나오더군요. 저는 이 여자를 회유해야 무고한 아들을 구치소에서 빼내올 수 있다는 일념하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사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면 뭐 어쩌라고요? 제발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최하영 씨, 대학교 졸업한 지 이제 1년 되셨네요. 지금 공무원 준비에 꽤나 진심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시학원 다닌 지는 벌써 3년이나 되었고 시험은 매번 낙방. 공무원이란 평생 직장에 퇴직연금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인 건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이렇게 공시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고 계시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무원이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다고 임용 확정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지금 최하영 씨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전 그냥 언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최하영 씨의 언니는 무고교사죄에 해당되겠네요. 지금 이거 협박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겁을 주는 거예요? 최하영 씨. 심지어 저번 시험에서는 합격 점수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1점이 부족해서 떨어지셨더라고요. 본인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텐데 언니가 시킨 대로 했다고 이름에 빨간 줄 긋고 싶어요? 빨간 줄 생기면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에도 입사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은 거 아시죠? 공무원 시험 일정까지는 여유 있게 남아있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전 진짜 언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요. 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1,0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어차피 형부한테 합의금 받고 끝낼 거라고 합의금은 모두 다 써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했을 뿐이에요. 모두 언니가 시킨 거예요. 최하영 씨, 언니가 아영 씨에게 어떻게 시켰는지 그리고 아영 씨가 왜 그랬는지 조용히 자백하면 아영 씨한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제 저희랑 협조 가능하시죠? 고시생 신분으로서 이런 일에 얽히는 것도 공부하는데 큰 방해가 될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 고시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할게요. 그제야 아들의 처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그 배후에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을 모조리 실토했습니다. 변호사인 친구 딸은 처제를 통해 처제와 며느리가 나눈 대화 내용, 전화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여자의 입으로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는 정말 가관이더군요.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면 내가 졸리다고 먼저 방에 들어갈 거라고 말할 거야. 어지러우니까 안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할 테니까 너는 그 사이에 남편 맥주잔에다가 내가 준 가루약 타. 그거 신경안정제니까 맥주랑 섞어서 먹으면 바로 졸리다고 뻗을 거야. 내가 안방에 있을 테니까 남편 뻗으면 나 불러. 알았지? 언니,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야, 잘 들어. 너나 나나 벌어둔 돈이 얼마나 되냐? 땡전 한 푼도 없어. 나는 전업주부니까 돈벌이가 없고 너는 공시생이니까 돈벌이 없고 그나마 내가 신혼집 이거 얻어내서 너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럼 뭐하냐? 진명이는 남편인데. 이 말은 결국 내 몫으로 떨어지는 돈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남편 집안 알아보니까 모아둔 돈이 거창하게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 거지였어. 시엄마도 꼴랑 이 집 하나 장만해주더니 빈털털이고 제대로 똥 밟았지. 그니까 너는 강제추행이니 뭐니 해서 합의금 1,000만 원 정도 받아내고 나는 이걸로 이혼이 자료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너 솔직히 지금 고시원에 매달 나가는 월세랑 학원비랑 아무튼 생활비 장만하는 것도 빠듯하다며? 그래, 그래도 형부가 30만 원씩 용돈은 주고 있어서 나은 편이긴 한데 1,000만 원 뜯어낼 수 있는 거 확실하지? 당연하지. 넌 겨우 고시원 월세 내주는 걸로 무슨 생활이 나아졌다는 거야? 잔말 말고 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알았어. 어차피 집에 CCTV도 없고 형부는 잠들었고 우리만 입 잘 맞추면 뭐 못할 것도 없겠네. 그치? 넌 나 같은 언니 둔 걸 고마워해야 돼.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맨정신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치가 떨려서 부들거리는 몸과 손을 친구 딸이 겨우 진정시키더군요. 엄마, 오빠 무죄로 충분히 풀려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제 몸을 붙잡고 친구 딸은 제가 정신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의 처제가 폭로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결과 저희 아들은 무죄를 판결받고 겨우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치소 밖을 나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 감정이 섞이면 소리 없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아들도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껴안으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민정아, 고맙다. 네 덕에 누명도 벗고 너한테 받은 은혜 평생 갚으면서 살아갈게. 오빠, 제가 왜 변호사겠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잘 풀려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그럼요. 무슨 일인데요? 그렇게 아들은 친구 딸과 제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신혼집으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저는 신혼집을 가지 말고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라 했지만 아들은 할 일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짐을 싸들고 도망갈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으로 돌아간 그 타이밍에 마침 며느리와 마주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내 돈 보고 결혼한 거였어? 왜 이래? 이거 나? 결혼에 사랑이 어딨니? 결혼은 현실이야. 와이프 전업주부로 살게도 못하면서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네가 나한테 돈 보고 결혼했냐는 말을 할 깜냥이 돼?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돈 타령이야? 괜찮은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나 싶었더니 웬 똥을 밟아서. 이거 못나? 뭐, 너 정말 어디 미친 거 아니야? 너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적어도 우리 관계는 제대로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나도 이렇게 볼품없는 집구석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 그냥 깔끔하게 합의이혼으로 해. 합의, 너 정말 끝까지 욕심도 많다. 나한테 합의금에다가 이혼이 자료까지 뜯어내려 했으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네 상황은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른 수준이야. 나 이혼 소송 걸 거야. 네가 나한테 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모조리 다 보상받을 거라고. 어쭈, 어디 한번 해봐? 어차피 나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다는 소리야. 그래, 그럼 콩밥 먹어야지. 뭐? 너가 그랬지.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지. 안 그래? 여보, 무슨 소리야? 이제 다 끝난 상황이잖아. 더 이상 길게 끌지 말고 우리 그냥 조용히 갈라서자. 세상사가 어떻게 다 네 뜻대로만 움직이겠니? 기대해. 앞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테니까.
당신이 처제까지 끌어들여서 한 행동들 제대로 처벌받게 할 거야.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과 동시에 무고교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모두 친구 딸의 도움이었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어서 이번엔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했던 며느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씩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러 저는 며느리를 접견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한테 할 말이 그거니? 아니요, 이것뿐이겠어요? 저 정말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고 남편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남편이랑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며느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잘도 흘리면서 연기를 잘하더군요. 어머니, 저 너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제가 너무 미련하고 바보였어요. 그쵸? 그이가 합의만 해주면 저 정말 더 이상 어머니랑 남편 주변에 얼씬도 안 하고 조용히 살게요. 이 나이에 교도소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며느리 이름에 빨간 줄 생기는 거 싫지 않아요? 누가 내 며느리니? 난 너 같은 며느리를 둔 적이 없는데. 순진하고 그저 해맑은 애를 그저 바보로만 보고 덤벼들었으면 그만큼 각오도 했어야지. 나 애 아빠 없이도 이렇게 아들 잘 키워낸 애 엄마다. 어떤 부모든 자기 자식의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끝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라. 어머니, 어머니, 그대로 가지 말고 제 말 좀 더 들어주세요. 어머니, 정말 제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증스러운 며느리를 뒤로하고 저는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잠시나마 약해졌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시원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끝끝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도 들더군요. 아들은 제가 며느리를 접견하고 온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끝끝내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위자료 없이 합의하에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친구 딸의 도움으로 며느리는 결국 무고교사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형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인간이 실수를 하는 이유는 깨닫고 뉘우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실수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배려해준 표현이지만 어쨌든 어떤 반성도 없이 끝까지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이 상처를 얻었던 저와 아들은 지금은 잘 치유돼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요.